프라치 의원이라든지 네. 소장파들 진짜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대통령제의 폐해로 단핵 쿠데타, 이제 친위 쿠데타 말씀도 하셨는데 내각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한때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제 독일이 건설적 불신임제도 동원하고 했습니다만 내각제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물론 그 잃어버린 20년 현상도 있었지만은 2000년대 들어와서 왜 내각교체가 굉장히 잦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2006, 7년 언저리 보면은 야당으로 갔다가 막 다시 자민당으로 왔다가 하면서 막 많이 흔들린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때 그 세계 외교 무대에서는 전부 그 한국한테 리드를 다 빼앗겼더랬어요. 그 일본이.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가 운용이 솔직히 쉬운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학자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정치학자들은 내각 책임제도로 가는 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독일의 그 건설적 불신임제도 그거를 도입해서 헌정 중단이 없게 하고 내각 교체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그 건설적 불신임 제도에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해내겠느냐는 의심이 강력하게 이제 들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여전히 그 엄청난 그 파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습관과 행태라는 걸 그대로 두면서 옷만 바꿔입는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제 생각이 들죠. 이거 툭 하면은 아마 국회 해산 벌어지고 내각 불신임 일어날 거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솔직히. 총선을 1년, 2년마다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농반, 진반으로 대통령 득표율에 따라서 임기를 분할하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87년 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5년 단임이 본질적으로는 임시조치였다. 여야 타협의 산물이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그 당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7 체제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50년대에는 이 집권 전략이 전부 개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간선제 대통령제를 시작했다가 집권을 이제 재임을 하려고 하니까 직선제가 유리하겠다 싶어서 개헌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재선을 했는데 3선을 하려니까 또 개헌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집권을 하려면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적 인기를 가진 이승만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안 되니까 총리밖에 할 수가 없어서 실권을 가진 총리제를 하려니까 내각 책임제 개헌을 계속 요구하고 또 자유당 또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포스트 이승만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자유당 내에서도 이기붕 같은 경우는 또 의원 내각제 개헌을 구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는 집권이 곧 개헌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개헌이 일상화되는 굉장히 헌정적으로 그 불안정한 체제가 계속돼요. 박정희 정부에 와서도 삼선 개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신헌법 개헌이 있었죠. 우선 80년 들어오면 또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개헌이 있었죠. 하여튼 보면은
헌정적으로 굉장히 중단이 많았던 그런 게 이제 우리 헌정사였는데 87년 이후로는 이제 없었으니까 30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개헌하자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어쨌든 안정된 이제 헌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죠. 아무리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확실히 이제 헌정적 안정성은 좋았던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5년 단임이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으로는 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 87년 뭐 물론 더 급진적으로 고친 방법도 있죠. 뭐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의 등가성, 비례성 이런 거 고려할 때는 그 비례대 표제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조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면은 대통령 중임제에다가 비례대표성을 좀 높이는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그 정치권이나 합의를 해서 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각 책임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미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제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내각 책임제로 갔다가 국민들이 싫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들도 그렇지만 행정부가 대통령제를 하면서 그동안 학습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갔을 때 그 학습 비용이 천문학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관례라는 거는 암묵지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건데 여기에 관한 고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 헌정사도 이제 70년인데 하여튼 현재로서 이 내각제로 간다는 건 너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도 그걸 제한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정도를 이제 고치는 게 최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별로 없다고. 해야 한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한계가 아마 중임제와 비례성 강화 정도 아니겠느냐. 그럼 한간에서 나오는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만 바꾸자라는 것과 또 해석적 개헌 등등. 해석적 개헌 무슨? 해석적 개헌이라는 것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원 집정부제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우리 헌법 조문에 있는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확대를 한다고 하면 내각제는 불가능해도 이원 집정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이원 내각제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총리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권력이라는 게 이제 분점이 잘 안 되는 걸로 유명한데 그게 쉽겠냐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세미 프레지덴셜리즘 원래 이원 집정부제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뭐 외교 국방 이런 거 맡고 총리는 이제 내치를 맡는다 이렇게 되지만 제가 프랑스 쪽 문헌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같은 정당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일 때는 사실상 순수 대통령제로 귀착되는 경우가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하비타시옹, 좌우동거정부가 별로 안 나오지만은 80년대, 90년대는 코하비타시옹이 종종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거내각. 동거내각이 나왔을 때는 거의 순수 내각제로 많이 돌아가는 게 경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차기 선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각에 상당히 제약이 오긴 왔다고 하지만 그 학자의 주장은 그랬어요. 수상과 총리와 대통령의 당직이 같을 때는 순수 대통령제로, 다를 때는 순수 내각제로 환원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었고, 그런 걸 보면은 이 해석을 통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 조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예. 헌법 제86조 2항에는 행정에 관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또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예, 예. 87조 3항에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내각 통할권, 임명 제청권, 해임 권의권이 예, 예, 예. 있습니다. 그 조문, 그 재헌헌법부터 이제 그런 조항이 상당히 있었고, 유진호 박사가 대통령제 헌법으로 갑자기 바뀌었을 때도 해석을 통해서 내각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유진호 씨 말에 따르면 다 내각 책임제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조항들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게 대통령제 바꾸면서 미처 떨궈내지 못한 이제 조항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석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기 시작한 이상은 현재의 그 정치 운영 능력상, 경향상 이런 통할이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사람이고 총리는 임명된 사람인데 파워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해석에 의한 저기 개헌 그런 거는 뭐 아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입니다.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오늘이 온다. 재헌 국회 회의록 속의 건국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원사료를 읽으시면서 혹은 집필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달까? 뭐 울컥했던 부분이랄까?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울컥했던 부분 맨 마지막 문장 쓸 때 조금 울컥했습니다. 진짜로. 나라의 길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네. 재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실제로.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막 이런 프라치 의원이라든지 네. 소장파들 진짜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는지 정말 너무 미울 때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1년 후에 2년 후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는데 저렇게 철없이 까불었을까 이 생각도 하면서도 참 어쨌든 정말 이게 그야말로 적수공권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론 현행법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어쨌든 그 모든 법을 새로 써나가야 되고 기발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모든 내후외환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갔으니까요. 길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길을. 기분 좋은 건 굉장히 많았죠. 신난 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텍스트 해석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이런 해석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박사논문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고 이런 걸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야말로 발견의 기쁨.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민특위 만들 때 제주도가 선도자 도냐 뭐 길도자 도냐, 도냐 그것까지 막 싸움하면서 막 우기고 그 막 말도 안 되게 우겨가지고 막 어거지 서서 자기 주장 관철하는데 그걸 또 조헌영 의원하고 신익희 의장이 조헌영 의원이 어제 국회가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안을 처리를 했으니까 이거는 후대 남기기 부끄럽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자 이러니까 신익희 의장이 있는 건 있는데 그대로 둬라. 거의 후손이 보게 둬라. 이런 의미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또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우리 역사에 정말 그 한 구석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는 거니까 정말 발견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 그리고 권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당대의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사료를 보다가 지금의 독자들이 이해 못할 대목 같으면 이제 설명도 하시고 또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발언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아니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분들 당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네. 중요한 대목은 제가 줄을 쳐가면서 읽었는데 거의 모든 문장마다 줄을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은 디테일한 곳에 깃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그거는 너무 너무 나간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제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주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테일에 이런 재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 이 국회 속기록 속에 원석처럼 박혀 있던 그 수많은 보석들을 독자로서 발굴해가는 재미도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